네, 쿠바 헌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쿠바도 똑같습니다. 이민민주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나갑니다. 먼저 이민민주주의 독재의 시기입니다. 쿠바의 1940년 헌법은 자본주의 헌법이죠. 토지 보유의 상한, 설탕 농장과 설탕 공장의 공동 소유 도입, 아, 농지개혁, 공교육, 의료보장, 최저임금제 등 일부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규정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후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약 그 17년 동안이죠. 헌법이 중단됐습니다. 이 헌법이 중단된 상태가 바로 이제 사회주의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인민민주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혁명정부가 비상대권을 발휘하여 각 분야의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 이 기준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있었던 반면 쿠바는 이 헌법이 없는 그죠? 헌법이 없는 시기라는 게 특징입니다. 1959년 혁명 이후 오스발드 도르티스코스가 1976년까지 대통령이었고 피델 카스트로는 1976년까지 총리였습니다. 물론 실권은 카스트로에게 있겠죠. 1959년 혁명 직후 먼저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가 국유화가 됐습니다. 각 공립학교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에 공립이 국립으로 전환된 겁니다. 혁명 정권은 1961년 6월 교육 국유화법을 제정했습니다. 61년에 유치원이 법제화됨으로써 젊은 엄마들이 육아와 가사에서 여유가 생김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 쿠바의 특징은 바로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먼저 사회주의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상 교육은 무상 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959년 혁명 당시 의사는 6천 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많이 늘어서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2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네에 거주하는 가정이죠. 가정이. 그러니까 동네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그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래서 예방의학이죠. 예방 중심으로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의료교육이 됐고요. 드디어 1976년에 이민민주의 단계를 끝내고 사회주의 헌법이 도입이 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98%의 투표율과 99%의 찬성으로 채택됐고 이 헌법은 소련의 1936년 사회주의 헌법을 모델로 했습니다. 마치 이 조선의 1972년 헌법이 소련의 1936년 헌법을 모델로 한 것쯤 똑같습니다. 중국도 1936년에 소련 헌법을 모택동 사후에 이 모범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가 혁명 이후에 최초의 국민투표였고 이 국민투표 과정에서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연인원 621만 명이 헌법 초안에 토론을 했으며 토론 결과 초안에 141조 중 60조가 수정됐습니다. 즉 혁명 정부가 인으로 이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인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거다. 1976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평의의 의장은 국무위원장과 내각위원장을 겸임하고 국무위원회는 국가평의가 폐회 중일 때 입법 기능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는 일종의 창설적인 입법
이거라 볼 수가 있겠죠. 국무위원회와 내각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평의원에서 선출됩니다.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입법부, 의회가 행정까지 이 선출하고 주요 재판관까지 선출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그 일반적 특징이죠.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공산당 제1서기직, 쿠바 혁명군 총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군의 지도자죠.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976년 사회주의 헌법은 시장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제, 종교기관에 대한 통제, 무상교육, 무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기관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헌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호세 마르티, 남미혁명의 아버지죠. 피델 카스트로, 마르크스, 엥게스, 레닌의 사상을 선언하는 한편, 아마 스탈린의 찬사는 없습니다. 역시 다른 공산주의국가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국가와 인민에 대한 지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그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로의 지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쿠바 공산당만이 이 선거에서 후보를 지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정당은 존재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976년 헌법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헌법은 모든 정당은 그죠? 선거에 직접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키도록 하는데 이 사회단체를 쿠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쿠바 공산당이 간접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1970년 헌법은 직접적으로 쿠바 공산당만이 후보를 지명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존재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인민 권력 전국회의가 최고 기관이며 1992년부터는 직접 선출됐습니다. 인민권력 전국회의가 휴회 기간일 때는 국가평의회가 대행합니다. 공산당의 제1비서가 국가평의회 의장을 맡고 국가수반이고 수상을 경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사는 인민권력전국회에 선출하고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말단이죠. 시군구. 1심의 말단 인민판사라는데 이런 인민판사는 인민들이 선출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인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와 국가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선거, 사람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투표, 그 다음에 공직자를 소환하는 시민투표, 인민총회, 인민평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혹은 자신이 선출한 다양한 인민 권력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합니다. 이 국회와 시의회는 인구 비례에 따라 자유,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유, 평등, 직접 비밀 선거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비밀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찬반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찬성할 때는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지만 반대할 경우는 별도의 기표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방식입니다. 16세부터 투표권이 있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18세입니다. 매우 나이가 어릴 때부터 투표에 참여하거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대통령은 첫 번째 당선될 때
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와 공권력은 항상 인민들 앞에 출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인민들의 감독에 복종해야 된다. 76년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교육은 국가의 기능이며 교육기관은 국가의 소유이죠. 국가가 교육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은 무상입니다. 2차 교육혁명은 1970년대 국가 교육 시스템과 지역 공동체의 결합이었는데요. 교육을 이 지역 문제죠. 지역과 결합시켰다. 사회주의 국가는 집과 직장, 학교를 근거리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센터가 됩니다.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의 위치, 교사와 의사가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됩니다. 중등교육이 일반화됐으며 문명 퇴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정착됩니다. 주로 도시에서 활동할 지식인을 육성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립해서 도농의 교류와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인문계 고등학교는 보통 대학에 가서 나라의 지도급 이사가 되는데 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일부러 농어촌 지역에 설치해서 청소년 시절에 지도자들이 이 농어촌 지역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러한 의도적인 배치를 하게 됩니다. 1992년 헌법과 2002년 헌법을 보게 되면 쿠바는 혁명 직후 미국의 봉쇄로 인해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소련은 쿠바의 사탕수수를 국제 가격 이상으로 수입하고 그 대가로 석유를 아주 싼 값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이 석유를 자기들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석유를 소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석유를 다시 국제시장에 팔아서 국가 예산에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련이 아주 그 헌신적으로 제3세계죠. 제3세계에 이런 지원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붕괴되면서 쿠바는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시기를 평화 시대의 특별한 시기라고 부르며 각종 개혁을 추진했고 이러한 상황에 냉전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쿠바는 1992년 헌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조선에서도 고난의 시기라 그러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계 각 곳곳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습니다. 1992년 헌법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외국인의 기업 설립과 쿠바 투자를 허용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쿠바 정부와 합작 형태로 공동 투자할 경우 토지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무신론적 국가죠, 사회주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되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세속 국가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지역 차원의 종교 행사와 예배가 보장되고 해외의 종교적 자선 단체들이 쿠바 내에서 사회적 봉사활동으로서 활용합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반대하는 무종교의 자유, 또 무종교를 선전하는 이런 자유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여전히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으로 완화하여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하면 스탈린이 이거를 정립했기 때문에 스탈린주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로 따로따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전의가 아니라 특정한 노동계급의 전의는 쿠바 민족의 전의로 선언됐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모든 민민들이 어, 착취계급도 아니고 피착취계급도 아니죠. 노동계급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계급이 이 사라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체 인민이죠. 그래서 쿠바 민족의 전의로 선언되었다. 노동계급이라는 표현이 아닌 인민, 피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산주의는 먼 미래에 가능한 최종 목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청년 공산주의자 연합은 공산당의 산하 조직에서 국가를 지원하고 하지만 독립적인 조직이 됐고 그 역할도 공산주의 이 사상의 보급에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참여, 건설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사회를 고양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걸 확대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 청년 조직이 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그러한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유의 범위는 생산수단의 전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축소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국유와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유제도를 하는데 쿠바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유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유 전인민족 소유 이외에도 공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혼합적 소유가 인정됐으며 심지어 사기업도 일부 인정됐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것, 그리고 상속을 허용하였고, 착취적인 자본주의라는 강경한 표현 대신에 착취에 기반하는 체제로 표현을 순화했습니다. 국가와 민간의 합영 회사를 인정하고, 기업의 재정 자율, 독립채산제죠. 국가의 무역 독점을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런 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외국과의 무역, 그죠? 무역,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계획을 일부 완화시켰다. 기본적으로 통제 경제지만 완화시켰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 경직적인 사회주의를 완화한 겁니다. 공화국 앞에 단일하고 민주적인 수식어가 항상 붙였다. 1992년 헌법은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 지방 권력, 지방자치죠. 지방자치를 허용했다.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치를 확대해주고 실질적인 분권을 보장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방의 모든 재정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자치, 재정분권을 허용했다. 정치적 자유, 사회정의, 집단적이며 개별적인 복지와 인본주의적인 연대. 그 복지를 어떤 집단, 국가적 차원과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체 차원이죠. 쉽게 말하면 기업 복지와 국가적 복지, 지방정부의 복지 이런 식으로 중층별로 형성됐다는 것. 국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주의 연대 정신이 명시됐고 반혁명제와 국가 수호의 의무 규정은 삭제. 이 반혁명제라는 게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교육시킬 주체에 국가 이외의 가정도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국가가 교육을 모두 책임졌는데 가정,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국가가 무신론을 선전하도록 하는 것, 언급이 사라지면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확대했다. 다만 종교기관을 허용하되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쿠바를 침공하죠. 피그만 침공, 그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쿠바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스페인의 바스크 조국과 자유라는 이러한 반정부 단체죠. 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즉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2년에는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쿠바는 무역
대외 원조, 무기 수출 등을 금지당하죠. 지금까지 미국은 쿠바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붕괴시키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1992년에 토리셀리법을 즉 쿠바 민주화법을 만들어서 국내 모든 회사의 쿠바와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쿠바의 경제를 압사시키기 위한 거죠. 쿠바는 미국 마이애미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제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 경제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법은 쿠바의 민주화 이행과 인권 보장 없이는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이런 강경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법은 쿠바에 입국한 적이 있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 아니면 쿠바를 선택하게 한 건데 다 미국을 선택하겠죠. 이 법으로 인해 쿠바 무역량의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쿠바의 수입품이 주로 의약품과 식료품이라서 이러한 미국의 무역 금지는 쿠바 주민들의 고통을 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쿠바 계열의 미국의 우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쉽게 말하면 반공, 그죠? 쿠바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면서 망명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이 쿠바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걸 경쟁하는 과정에서 쿠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1996년 미국은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을 추가로 제정했고 이 법은 의약품, 식료품, 석유 원자재 등 모든 미국 상품이 쿠바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쿠바 공장의 80%가 폐쇄되고 실업률은 40%로 급증하고 발전소는 가동할 수 없어 정전 사태가 일상화됐습니다. 거의 쿠바를 거의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도층과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일반 쿠바 국민들이 쿠바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고 유도하려는 쿠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2002년에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고 아바나 대학에서 TV 연설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미국이 먼저 쿠바 여행을 자유화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을 카터가 주장했고 반대로 그는 카스트로에게 정치범의 처우 개선, 언론과 정당 및 노조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쿠바에서 국민화해위원회 대표와 기독교 자유운동 대표 등 반체제 인사들이 인권보호와 정치범 사면, 기업활동의 자유, 선거개혁 단행을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이러한 바렐라 프로젝트를 청원운동을 해서 12,00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쿠바 의회에 제출했는데 바로 이제 아, 카터가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쿠바 의회는 법에 의해서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국민투표 청원서에는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카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은 약간에도 쿠바 정책에서 민주화를 전제로 한 정치, 경제, 개혁 조치가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은 쿠바와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면서 카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극받은 쿠바인들은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를 영원히 지속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정부에 따르면 그 당시에 12만 개의 청원 서명 장소가 마련됐고 700만 명 이상이 이런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에 따라 2002년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2002년 헌법은 쿠바 사회주의의
영속성, 영원하고 또 그것을 쿠바 사회주의를 바꿀 수 없다. 불가역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쿠바 인민들의 저항이 식을 줄 몰랐다. 2019년 헌법에 보게 되면 2011년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경험 및 경제사회정책 가이드라인이 채택됐습니다. 공산당은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2014년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을 전개합니다. 2018년에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헌법 개정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와 정부의 강요 회의를 거쳐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2019년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 87%가 찬성을 합니다. 2019년 개헌안은 계획 경제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소련 붕괴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을 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137조에서 224조로 대폭 확대됐고 소련과 중국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주의 법치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특히 제7조와 8조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도 쿠바 헌법과 사회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중국 헌법에 나오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지도자도 법을 지켜야 된다. 조선에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랬죠. 개정된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정부와 공산당으로 분산시켰고 당과 국가를 분리하는 것. 이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정치 권력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대신에 공산당이 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 국가는 행정부죠.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공산당이 그거를 정치적으로 주도한다. 직접 대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직을 신설했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대통령,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강요회 의장 등으로 분산시켰다. 내각에 관한 권한을 국가평의회 의장과 총리가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국가평의회 의장이 강요회의 의장직을 경유했으나 이제는 권력 분산을 위해서 총리가 내각 수반으로서 강요회의 의장직을 맡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에서 선출을 했고 신임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전반적으로 쿠바는 세대 교체를 구조화했습니다. 중국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평의회 의장은 60세 이하만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할 수 없다. 국가평의회 의원은 기존의 31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혁명 1세대를 모두 퇴진시켰습니다. 다만 공산당 제1서기직은 라울 카스트로죠.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계속 맡았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부분을 명시했고 토론과 비판, 자기 비판이 허용되고 소수와 하급 기관은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다만 토론 이후에 결정이 되면 다수와 상급 기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결정에 따라서 그 개정안은 대통령 평의원회 강요회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5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청원에 의해서 제출될 수 있고 다만 어떠한 헌법 개정이라도 쿠바의 사회주의를 바꿀 수가 없죠. 누구라도 이러한 사회주의를 바꾼다면 쿠바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무장 투쟁할 권리가 헌법에 규정됩니다. 쿠바 사회주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계획 경제와 함께 중요한 근본적인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전인민족 소유를 기본적인 소유제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 등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를 유지하되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유재산 요소를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했다는 겁니다. 특히 전매를 제한하고 그 국가의 우선 매입 권한 등 일부 안전장치를 허용한 조건에서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그걸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 그 밖에 협동조합, 법에 따른 특수한 영역에서의 사유, 생산수단이 아닌 재화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 이것을 혼용한 소유제도죠. 다양한 소유제도, 중국식이네요. 중국식. 사회주의적 정의와 평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가가 다양한 소유제도에 대해서 개입한다. 부의 분배는 노동의 기여죠. 일한 만큼 뿐만 아니라 아, 자기가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일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특별히 아동이나 부녀자처럼 자신의 노동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16조에 따라 쿠바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외국인 투자를 보호합니다. 쿠바는 중남미와 카리브해안의 통합죠. 중남미 통합 반제국주의 노선이죠. 사실 반미이죠. 반미. 각국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한다.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에도 반대한다. 사회주의 국가에 연대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원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한다. 그 밖에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의 대응도 반영했다. 2019년 쿠바 헌법에 에, 지역에 관한 부분, 장애 보호에 관한 부분, 성전체성이죠. 성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예. 그리고 결혼을 남녀 간에만 국한하는 문구, 이런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개선했다는 거죠. 또한 인터넷의 역할을 인정하고 운동과 오락에 대한 권리, 노인의 권리 보장,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고 개놈에 관한 특허 금지를 규정했다. 가족의 인간적인 주거를 보장해서 국가와 시민이 주거죠, 주거. 주택 문제의 책임을 분담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양친의 신원에 대해, 그 자기 조상이죠, 조상. 양친,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장애인은 시설에 감금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 수화죠. 장애인의 대화. 수화는 비장애인들도 이 수화를 배워서 공식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졌다. 국가는 국민이 다 같이 직접 간접적으로 재정 분담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범국민적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들도 일정한 자기 분담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다. 그러한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분담금이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사회보장 관련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국민연금이다 보면 뭐 주식 투자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겁니다.